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615 18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615 진행자 황선 대표께서 오늘 이제 못 오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오늘 방금 이제 별세를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장성택 북한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설로 떠들썩합니다. 이틀 전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 그리고 측근들의 처형 소식이 온 언론을 도배를 했는데요. 심지어 이 확인되지 않은 이 소식들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개혁 언론에서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틀 지난 오늘 벌써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각설 관련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채널 6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장성택 북한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네, 그리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죠. 자, 실각설 문제를 오늘 또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부터 보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다릅니다. 국정원에서는 실각을 하고 뭐 그 핵심 오른팔 왼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간부들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밝혔었고, 근데 어제 바로 통일부 장관이 뭐 실각은 했을지 모르나 아직은 건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는 오늘 다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의 이 보도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재강 조직지도부 부부장 같은 경우도 처형됐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통사고 사망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을 주도했던 박남기 전 북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 개혁의 실패로 총살당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오보로 밝혀졌었고, 그리고 바로 작년입니다. 8월 달에 이 김경희 와병설도 파다했었는데 8월 24일 날 8.25 경축행사에서 공식 업무를 봤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이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발 소식이라고 하는 국정원의 정보들이 사실상 이제 거의 대부분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채널 6기로니까요. 정확하게 직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경희 조선노동당 경공업부장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활동하고 있죠. 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주역 중에 하나인 북의 연영묵 총리. 예. 요 사건 보도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총리였는데 좌천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파다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강도 책임비서로 내려가서 고난행군 앞장서서 이제 돌파하는 이 주역으로 나중에 이제 평가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총리로 복귀를 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북 관계 관련한, 특히 북한 관련한 뉴스들은 대부분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가 됩니다. 총살, 처형 이런 제목이거든요. 네. 근데 확인을 해보면 전혀 딴판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국정원이 했다는 주장 자체를 믿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일단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사실인지를 좀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또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 왜 나왔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실각설의 사실 여부는 이제 논외로 하고, 이 시점에서 왜 국정원이 정보를 흘렸는가, 좀 몇 가지 이제 추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며칠 사이에 거의 한 7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5%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조모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곧 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정황과, 그리고 이제 여야가 특검을 빼버리고 이 합의를 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조성되니까 국정원에서 국면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이 추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이제 군부가 부상할 거다. 그 다음에 대남 강경 노선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이 말은 이 군부가 부상하고 강경 노선을 해서 북한이 곧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이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면 전환용 북풍을 기획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자기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교전이나 충돌을 야기시킨다면은 이건 단순한 이제 국지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보도가 그냥 단순한 뭐 국정원의 이 흘리기식 보도가 아니라 이 향후의 박근혜 정부의 전국 구상을 반영하는 이런 보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박근혜 정부가 최대 위기, 뭐 1년도 안 됐지만 거의 뭐 퇴진 압력을 구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남북 관계 문제. 잘하든 아주 최악으로 그렇죠. 이제 네. 가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잘하는 거는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그런 돌파구밖에 없을 거고, 아니면 전쟁이나 교전, 뭐 이런 충돌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보도 내용의 방향은 결국은 충돌을 가지고 충돌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국면 전환용으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보도를 또 90년대식 그 물타기다, 뭐 국면 전환이다, 뭐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확인 없는 이런 선정적인 북한에 관련된 이 보도들, 특히 이제 21세기에 사실 정보가 금방 확인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확인되는 사회에서 북한 관련 기사가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마치 사실인 양 간주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이제 파탄난 남북 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에 들어가 있는 뭐 AP통신이라든지 이런 지국들이 있어요. 곧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국정원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 던져주는 이게 확인되지 않는 이런 소식들을 받아무는, 그걸 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도하는, 뭐 조중동이라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진보 언론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북의 이제 김정은 제1비서 체제로 이제 체계가 이제 그 확립되었고 더 강화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북 자체의 그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이 변화를 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그 기존의 이제 북측의 그 사회 운영 전반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체제를 어떻게 또 전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 만약에 이제 장성태 부장이 그런 직책에서 이제 물러났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정상적인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과 그 다음에 정부 군대에 대한 이런 직할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체제가 안정화되는 이런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와 집권 안정화에 대한 그냥 인사 이동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측에서의 이제 간부 인선 기본 원칙은 노장청을 배합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북측의 그 지난 역사였고, 그래서 항일 무장 투쟁에 참가했던 분들도 실제 현직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그것이 명예직이든 뭐 어떤 거든 관계없이 어쨌든 그 뭐 선대를 존중한다, 이런 것이 자기들의 이제 그 방침이기 때문에 노장청을 배합해서 운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각 뭐 이런 것은 아주 뭐 좀 다른 뉘앙스죠. 그래서 뭐 노장청의 배합을 통한 새로운 체계의 강화, 뭐 이런 방향으로 기존의 이제 방식을 그대로 더 그 이어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네.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동북아 관련 정세 좀 복잡하죠. 지금 동북아에서 또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 충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선 중국의 항공 방위 식별 구역,
설정, 선포죠. 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항공 방위 식별구역이라고 하는 먼저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 한마디로 영공의 침범의 우려가 있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자국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3일 날 중국 국방부에서 이제 이거를 선포를 했는데요. 이 선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정부가 관할하는 이어도나 아니면 이 다오이다오 뭐 일본명으로 하면 센카쿠 열도에 이거를 이제 포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상당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뭐 중국의 뭐 일시적인 이제 센카쿠 열도 분쟁이나 이런 문제의 대응이 아니라 이 향후 장기적인 전망을 보는 이 시진핑 주석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 미국의 재균형 정책, 아시아로의 집중 정책에 대응해서 이 전면적인 이제 안보 정책을 다시 짜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이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중국의 삼중전회에서 이 중국의 NSC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위원회를 창설한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의 전투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군사구조 개혁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것을 승인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북아 영내에서 지금 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신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진핑 주석의 항공 식별 구역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외교 정책 자체가 과거에 이제 등소평의 도광양의 정책에서 이제 전면적인 이 대국의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지도부가 지금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뭐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제1열도선이라고 하죠.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을 잇는 태평양으로의 돌파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출해구를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의 이제 항공모함인 랴오잉함 전단이 최초로 이제 남중국해로 훈련을 떠난 것도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이 주변 외교 공작 자담회라는 곳에서 이제 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이게 한 달 동안 대회비로 진행되다가 지금 11월 23일 날 발표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향후 장기적인 이 대회 이 전략적 노선에 따른 이 항공 식별구역이 선포됐다라는 좀 이렇게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그 다오이다오섬 관련한 이제 분쟁이 이제 격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분쟁에 대한 일시적인 전략적인 조치 혹은 그 섬을 둘러싼 섬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넘어서는 조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중국의 대외 그 뭐 대미 대일 뭐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21세기 새로운 군사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뭐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속도를 붙여주는 것 그리고 그 여론을 형성해 주는 것도 이제 미국의 지지를 얻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 현황이 최근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 차근차근 일본 역시 지금 군사 대국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동북아 회귀 정책, 그 다음에 아웃소싱 전략으로 인해서 일본 역시 이 미국의 이 사실상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했던 역할을 일본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요. 10월 3일날 있었던 이 미일 외교안보 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환영 조치 이후에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월 7일 날 중의원 그리고 11월 27일 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창설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고요. 그리고 바로 12월 4일 날 이게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 11월 26일에는 이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어떤 법안이냐면 긴급 조치를 상정한 방첩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국가 안보를 위반하는 뭐 행위를 한 자는 뭐 5년에서 10년 이상, 뭐 더 이상 이제 이 긴급하게 잡아갈 수 있는 이런 법안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통과를 하면서 지금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군사 대국화를 지금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이제 중국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본 역시 이런 것들을 자국의 이제 군사 전략으로
계속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네. 실질적인 그 일본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본 땅이 거의 뭐 쓸모없는 땅으로 변했다 이런 네. 얘기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국민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전쟁과 같은 이런 아노미 상황, 이 그때 당시 이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회적 혼란을 이 군사적 출로로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일본이 이제 이 군수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무기를 팔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변국들이 지금 거의 뭐 충돌을 준비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체계로 국가 체계도 이제 재정비를 하고 법적인 체계 그리고 실제 여론전도 그렇게 이제 벌이고 있는데 네.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제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이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본과의 어떤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으로는 뭐 식민지 희생자에 대한 뭐 사과나 뭐 아니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런 적극적인 대일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데에는 지금 이제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로 일본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식민지 시절에 제국주의 일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의 이제 전환을 가져오면서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계속 이제 미국에서는 정상 국가 그다음에 이 군사적인 동맹을 강화하려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에 마지못해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좀 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국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중국에서 이제 항공방위 식별구역을 선포를 하자 이호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물론 이제 이호도는 영토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호도가 중국 땅도 일본 땅도 아닌 거죠. 이 박근혜 정부가 이호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조정 정책회의에서 12월 1일 날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호도를 포함한 항공방위 식별구역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만 했지 사실상 이제 그 다음 날 뭐 협의들을 다 밀어버리고 또 한간에 이제 정보에 의하면은 미국이 이 발표를 하지 말라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권유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뭐 중국과의 관계도 좋다라고 뭐 얘기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이 입장을 취하겠다 얘기만 해왔었지 지금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동북아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국가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은 좀 이렇게 강경하게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속치는 거의 보류되거나 대기하고 있는 상황. 네, 또 그렇죠. 미국이 부통령이 온다고 하죠. 네, 지금 왔죠. 네. 그래서 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뭐 움직일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어쨌든 미국의 권유라기보다는 미국의 지시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뭐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하면서 지금의 긴장 관계를 은근히 이제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지만 계속 고취시키는 형태로 뭐 일정 정도 뭐 B-52기를 출격시켰다가 뭐 한국의 이 식별 방위구역 선포는 막았다가 그 다음에 자국의 민항기는 다시 이제 중국에 뭐 이 통보를 해주는 형태의 이런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이제 동북아 긴장을 점점 유지 관리하면서 고취시키는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확인할 게 이제 일본은 이미 69년도에 이해도를 자신의 이제 항공 방위 식별 구역으로 네, 설정을 해놨던 건데 그렇죠. 이번에 확인된 건가요 이게? 네 이게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지금 한국 항공기가 이호도를 통과할 때 예. 계속해서 일본에 통보를 통보를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게 이번 이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죠. 69년 되면 박정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넘겨주지 않았나 뭐, 이런, 뭐 저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좀 네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자 일본의 이런 그 방위구역 그 설정 문제는 숨겨놓고 있다가 중국에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떠들썩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의 그 대중국 전략, 미국을 포위하는 대중국 전략에서 일본을 동맹 관계로 해서 하고 그 한국은 이제 하위 관계로 해서 조절하는 네. 이제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동북아시아 이 정세 변화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또 분석을 해야 될 주제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북한의 움직임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육자회담은 사실상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자신들의 행보를 좀 밟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월 28일 날 국제 원자력 기구 아마노 유키하 사무총장이 북한 영변의 원자로의 재가동이 보인다라고 사실상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비공개로 열린 이 이사회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번 방송이나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존스 홉킨스대 연구소인 38로스에서도 영변 원자로 냉각 시스템 배수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재가동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고, 북한 역시 지난 4월에 공식적으로 영변의 모든 핵시설이나 5메가와트 이제 흑연 감속로를 다시 가동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IAEA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로뿐만 아니라 동해 무수단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9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38로스에서 북한 환경북도 하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위성 발사장 시설 확장 공사를 재개했다라는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의 좀 상황을 보면 뭐 발사대나 로켓 조립동, 그다음에 발사 통제센터 같은 이 공사 규모를 굉장히 크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이 거의 완료가 된 이 상황으로 좀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 4월이나 12월 달에 이제 이 은하 위성을 발사한 게 서해 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쵸. 거기보다 더 크게 지금 동해에서 위성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외자 유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특구도 막 이제 곳곳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개발 특구를 통한 외자 유치를 동시에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핵과 이 미사일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이런 노선들을 계속 이제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북한의 이런 핵무력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신문에서도 이런 논설에서 경제건설이나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이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이제 북한은 뭐 미국이 대화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체의 이 병진 노선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거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런 핵과 미사일 혹은 그 인공위성 발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올해 이제 계속 이제 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네.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보도가 돼도 그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뭐 어떤 주변국들이.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은하 3호, 3-2호가 이제 발사된 것이 서해 발사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동해 발사장을 이제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확인되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근데 더 규모가 큰 발사장으로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육자회담은 막혀 있는 거고, 육자회담의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런 사이에서 북은 쭉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김중성 실장님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그 11월 11일입니다. 독일 포츠담에서 코리아 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남북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 참가를 두고 조선일보 25일 날 북한의 지령수수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색깔 공세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기자회견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채널 6기로 189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 conférence de Potsdam, je dirais que moi qui suis universitaire, je suis philosophe et j'enseigne à la Sorbonne, une université parisienne. J'y ai été un peu comme j'ai été à une cinquantaine de colloques académiques dans les 3 ou 4 dernières années, certains traits à des textes du passé qui n'intéressent que des spécialistes, et certains qui ont rapport avec des situations contemporaines et avec la politique internationale. J'ai donc croisé tout naturellement des collègues académiciens venus de Russie, des gens qui sont des militants de la paix, venus du Vietnam, d'Allemagne, des États-Unis, des juristes venant des États-Unis, ou notre ami Roland Weil qui avait envoyé une vidéo, qui est également un avocat et un professeur de droit bien connu chez nous. C'est donc absolument pas une ambiance de conversation privée, sélective, isolée, face-to-face, entre Sud-Coréens et Nord-Coréens, dans un tel colloque. Mais j'avoue, en tant qu'ami de la Corée, en tant que personne intéressée par ce qui se passe en Corée, que j'ai été très surpris d'apprendre qu'une manipulation n'était pas exclue et qu'il n'était pas exclu que des Sud-Coréens participant à une telle réunion, qui avait pour objet la paix et la réunification dans la péninsule, puissent encourir quelques problèmes quand ils rentreraient chez eux. Et même si nous connaissons le caractère pernicieux, odieux de certaines manipulations opérées par les grands médias dans notre pays, en France également, même si nous savons qu'en Amérique latine, maintenant c'est devenu presque un proverbe, on dit « les grands médias constituent un parti politique », j'ai été tout de même incroyablement surpris par le caractère gratuit, violent, par la manipulation dont est victime l'avocat Zhang, qui est diffamé en étant présenté comme une sorte d'espion. Et je considère que, bien sûr, il s'agit d'une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d'une atteinte aux droits de la défense, puisque c'est un avocat, il défend des personnes qui ont quelques problèmes en justice actuellement. C'est une atteinte à la liberté d'expression, et puis c'est une atteinte à l'honnêteté tout simplement, puisque le minimum serait de lui accorder un droit de réponse et de lui présenter des excuses. Les gens qui arrivent à s'informer malgré les grands médias occidentaux sont un peu inquiets de voir que la situation dans votre pays est marquée par les interdictions de certaines organisations, syndicales notamment, par la multiplication de problèmes comme celui qu'on évoque aujourd'hui. Bref, nous avons aussi en Europe quelque chose comme une sorte de crispation sécuritaire, une réduction des libertés publiques qui n'est pas encore insupportable, mais qui annonce qu'un mauvais vent souffle chez nous, sur l'Europe, et j'espère qu'il n'y a pas un mauvais vent qui souffle sur votre pays.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